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대전 등에서도 다소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은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주당 평균 확진자 수가 매주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단 감염도 또 새로 발생하기도 했고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도 이제 끝나는 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네, 확진자 숫자를 보실 때에는 항상 평균 확진자 숫자를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으로 보면은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검사 건수 때문에 접촉자 검사 건수도 줄어들면서 확진자가 줄어든 형태가 수요일까지 나오고요. 예. 수요일부터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패턴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상태를 보면 확산세를 늘리려는 힘과 줄이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산세를 늘리려는 힘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어서 확산되면서 전파력이 높아질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방역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해외 여행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확산세를 늘리려는 힘이 될 수 있고요. 예. 반대로는 확산세를 줄이려는 힘은 백신 접종 속도가 아무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확산세를 줄이는 힘인데 지금 상태는 이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짚어봤고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가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인 상황과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청자께서도 아셔야 되는 것이요. 바이러스는 변이 자체가 생존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유행 확산이 지속이 되면 변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벌써 몇 번의 주요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났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전파 속도가 높아지는지, 두 번째로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중증화 가능성이 늘어나는지, 마지막으로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변이 속도가 이때까지 나온 변이 바이러스 중에 가장 빠른 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다른 바이러스들을 밀어내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이미 델타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한 인도, 영국, 유럽 등에서는 우세종 바이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델타 바이러스가 유입돼서 확산될 경우에는 언젠가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속도를 과거에 분석을 해보면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방역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유입 사례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데다가 확진자가 생기면 역학조사를 하면서 전파를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시간 여유는 있지만 언젠가는 우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델타 변이가 전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바이러스라면 올가을 가을 겨울에 미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다 이런 연구 모델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염성뿐만 아니라 치명률도 높은지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나마 변이 바이러스에 있어서 다행인 점은 백신의 효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염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사망관 환자와 중증 환자를 줄여주는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와 중환자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효과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영국에서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을 2회 접종할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중환자를 막을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2회까지 마치시게 되면 중환자가 될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아무래도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에서는 급격한 유행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접종하신 분들도 돌파 감염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잠깐 그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인도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델타 플러스까지 보고됐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네, 바이러스의 변이라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어디선가 더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면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델타 플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지금은 잠정적인 명칭으로 붙어져 있지만 예. 이것들이 더 크게 확산이 되거나 변이가 더 이루어질 경우에는 또 별도의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행 확산 차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상황들이 모두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 국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에서 이런 변이가 더 심각하게 유행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또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그 나라의 접종이 끝나게 되면 가급적이면 국제보건의 관점에서 백신을 확산시켜야 되고 보급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이제 정부가 QR코드 있잖아요. 그 QR코드에 백신을 접종했다는 인증도 넣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뭐 그동안에 있었던 접종 증명서 같은 것보다는 그 허위로 증명할 수 있는 위험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뭐 이걸 가지고 해서 허위로 인증하려는 분들, 그런 사례들을 좀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백신 QR코드가 필요한 이유는 백신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센티브가 대부분 방역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인원 제한에서 빼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출입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것을 배지나 증명서 형태로 발급을 하게 되면 보관도 어렵고 활용도 어렵기 때문에 QR코드를 활용을 하는데, 이 QR코드라는 것이 우리가 접속할 때마다 접속 정보와 시간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QR코드가 실시간으로 갱신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변조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기간에 좀 제기됐던 이런 문제들, 우려들을 상당 부분 이 QR 코드가 도입이 되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부족해서 사전 예약 후에 접종이 취소된 분들 있죠. 20만 명인데 다음 달 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제 고령층이 또 접종 대상이시니까 예약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백신 예약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런데 연령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예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예약도 부득이하게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예.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예약을 도와드리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꼭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예약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개편된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이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지역별 단계를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자체가 모이는 사람들도 인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시간 자체도 영업장의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엔 다시 감염의 우려들이 늘 수밖에 없는데 어떤 걸 짚어봐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좀. 네, 먼저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방역 완화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사망자와 중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접종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 저는 7월 달에 1,300만 명 이상의 고위험군들이 대부분 1차 접종은 마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1차 접종 마친다고 해서 백신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백신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길게는 2주에서 3주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1차 접종만으로는 보장된 효과가 100%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2차 접종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부나 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빠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7월 한 달 동안은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은 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과거와 동일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본질은 똑같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시고 손을 잘 씻으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예. 그럼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이 개편된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개편된 거리두기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네. 가장 빠른 시점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 간격이 3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까지 기다리긴 어렵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유행 확산 추이나 사망자 감소하는 현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연구자들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7월 3주차에서 4주차 정도까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예. 아무래도 안정적인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께서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라는 지적을 매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물론 그 답답한 마음이야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하필이면 또 휴가철이고 이제 곧 7월, 8월 이동들이 많을 시점이라서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대전에서 발생한 사례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전의 교회 코로나 집단 감염인데 지금 연관된 확진자만 60명을 넘었고 근데 이 바이러스 혹시 이 집단 감염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보니까 알파 변이 바이러스로 분석이 됐다? 이건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집단 발병 사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알파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굉장히 늦게 유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원형의 바이러스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알파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알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그래도 대부분 유지가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백신 접종을 이어나가고 우리가 종교시설이나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들을 철저히 준수를 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는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대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자체가 어느 단계를 적용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좀 고심이 될 것 같아요. 비수도권에 1단계 적용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교회에서만 60명이 나왔으면 앞으로 추가 감염자도 나올 걸 감안했을 때 대전 그 시에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의 단계로 설정한 것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를 주요한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10만 명당 몇 건의 발생률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자체 단위로 잘게 쪼개다가 보면 이런 집단 발병 사례가 나오면 그 순간은 2단계나 3단계 이상으로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을 할 때에는 이런 집단 발병 사례는 우리가 찾아내서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단계 조정할 때는 배려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혼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당국에서 좀 잘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에 걸린 소아 청소년에게 주로 이제 발생해서 우리가 어린이 괴질로 불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 근데 이게 성인에게서도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 괴질이라고 부르긴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어떤 증상인지도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린이 괴질이라고 말하면은 너무나 좀 공포감이 과도하게 자극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이런 현상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있게 되면 항상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이 있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을 통해서 극복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혈관에 대한 자가 면역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심장이나 폐 여러 기관에 염증성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기관 염증성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예전에는 가와사키병이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에게서는 굉장히 흔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발생률이 높은 편이고요. 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할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만 예. 심장에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선행 감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가 먼저 감염이 되었다가 예. 감염이 끝나고 나서 4일이나 일주일 정도 뒤에 증상이 발병이 하게 되는데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숨이 찬다거나 열이 지속된다거나 이런 면역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하지만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바로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감염되었으면 대부분 격리해서 입원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됩니다만 예. 하지만 지금처럼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최초의 증상이 이걸로 나타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한테 주로 발병한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 예. 현상 자체가 연령이 어린 사람들은 대부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 노인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주로 발생하는 연령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 관련 질환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만 연령이 조금 높은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좀 만나봤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네요.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